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8회 실무 이론평가 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의 하부 질적 특성으로 오른 것. 가끔 나오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제일 중요한 게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으려면 정보가 이렇게 오시라고 했죠.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표현의 충실성, 그래서 증, 중, 충 이렇게 검증 가능성, 중립성, 충실성.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이렇게 오시라고 했죠. 과거의 개념, 현재의 개념, 미래의 개념. 목적 적합하려면 지금 현재, 적시에 필요할 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줘야 돼. 당장 필요할 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했던 걸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부 개념은 여기 나왔죠. 적시성. 여기 표현의 충실성 하나 나왔고, 검증 가능성 하나 나왔고, 이해 가능성은 필요 없는 얘기고. 2번 볼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산과 부채의 상계 표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보고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통합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야 되겠죠.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지도 모르는 걸 나한테 보고하면 안 되지. 바꿔서 갈아 끼워야 됩니다. 3번.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래요. 매출액에서, 매출액 있죠? 매출액 50만 원에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니까.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7만 원. 단기에 매입한 거 32만 5천 원. 여기서 기말 재고를 빼야 되겠죠? 10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는 29만 5천 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뺀 게 매출 총이익이겠죠. 20만 5천 원. 4번. 재고자산 재고 실사 결과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어디로 분류해야 될까요? 감모가 생겼다. 수량보죠. 이게 정상적인 감모더라. 그러면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영업 외 비용. 그때 쓰는 이름이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5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 외상매출금의 전기에 2월에 있고 작년에 외상매출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당한 것도 있고요. 기중에 매출을 했는데 전액 다 외상으로 나머지 나중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내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기초에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었니? 전기죠. 100만 원이에요. 여기다 이제 계속 증가를 하겠죠. 외상매출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가 차기로 넘어갈 거니까 증가한 것이 단기 매출액이라고 했어요. 300만 원이 매출액 외상매출금이 증가했어요. 기중에 대손 처리를 했어. 그럼 감소한 거죠. 외상매출금 받았던 것이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있고 이 두 개에서 이걸 빼고 그 다음에 또 감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회수하면 되지. 이제 회수.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어. 그러고 남은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요.
160만 원. 그래서 400만 원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면 얼마죠? 390만 원이죠. 390만 원인데 얼마를 회수했으니까 내년으로 160이 넘어가느냐 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230만 원을 회수한 거지. 390만 원이니까. 6번 볼게요. 유형자산 취득한 이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원래 수익적 지출인데, 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건데 이렇게 안 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비용으로 처리할 걸 안 했으니까 비용이 과소하게 계산이 됩니다. 비용이 작아지면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순이익이라고 그래야 돼. 일단 수익이 아니라 순이익이 과대하게 되겠죠. 비용이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자산을 비용 처리니까 자산을 과대하게 계산한 거잖아.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았으니까 자산이 과대하게 되면요. 자본이 과대하게 계산이 됩니다.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요거 설명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재무상태표인데 이쪽이 자산이고 부채, 자본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얘 이 막대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 막대기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면 누가 커져? 이거 내려봐. 자본이 커지잖아. 자산이 작아지면 자본이 작아지고 부채가 커지면 얘가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가. 자본이 작아져요. 그래서 자산을 과대하게 계산하면 자본이 커져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이익이 과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이 커진다니까. 자본이 과대하게 된다니까.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자산이 과대하게 계산이 됐네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볼게요.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주 나오는 얘기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4번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정리해드린 거 있죠.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편의 11장의 문단 26, 32, 33 이거만 보고 갈게요.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은 그 자산의 추정 내연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한다. 상각 대상 금액을.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 초과할 수 없다. 방금 나왔죠.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방금 나온 지문이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등등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쓰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33문단 33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제적인 내용 연수 동안보다 10년 쓸 건데 좀 짧게 정해. 5년을 정해가지고 상각을 하고 상각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제3자에게 자산을 구입한다는 약정이 누가 착각했다고 약정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해서 상각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자산의 잔존가치가 그 활성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수보다 짧게 상각을 하고 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팔 시장도 있고 가격도 결정되고 누가 사기로 돼 있다. 그러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것.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부가세 예수금도 예수금하고 똑같은 거죠. 부가세 받아놓은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 사채도 비유동부채. 9번 보겠습니다.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 저하고 본서를 배우셨으면 이런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이라고 써요. 선이연. 이연의 개념은 선자만 찾으면 돼요. 앞에가 선급 보험료, 선수 수익, 선수 수수료, 선급 임차료. 그래서 다 선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1번이죠.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발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가 선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연이라니까 이연의 개념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수익의 이연이지. 얘는 뭐겠어? 비용의 이연이지.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발생의 개념이죠. 발생. 얘 뭐야? 수익의 발생. 얘는 비용의 발생. 그래서 요 단어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이다. 10번 3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어요. 보통은 그러겠죠? 보험료 1년치 지불하고 비용 다 처리했는데 결산 시에 그럼 이제 12월 31일자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회계 처리를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 분기가 누락이 됐어요. 그럼 해봐야지, 이제. 보험료가 3월 달부터, 그러니까 120만 원 중에서 12분의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이겠죠. 내년치가 2달 들었네요. 그럼 얼마겠니, 이게? 20만 원이겠죠. 20만 원은 올해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취소시킵니다. 보험료 20만 원 미리 준 거죠, 보험료를.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비용과 함께. 자, 이런 회계처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죠. 자,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을 어떻게 했니? 안 잡았잖아. 과소하게 계상했어요. 자산이 잠 잡히면 과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나왔네. 자산을 과소하게 했다니 이렇게. 그러면 자본이 작아지는 거지. 자본이 과소하게 계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잖아. 응?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안 취소시켰어요. 그럼 비용이 과대한 거지. 비용이 과대해요. 비용이 크니까 순이익이 과소해지겠죠. 이걸 찾으면 되겠죠. 비용이 과대 계상됐다. 맞네. 이거 취소시켜야 될까? 안 취소시켰으니까. 자산이 과소한 거예요. 과대가 아니라 수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수익이라고 하면 안 되지. 순이익이 과소 뭐 여기 뭐 과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수익이라고 하면 안 돼. 순이익이 과대. 부채는 아무 상관없고.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가로에 들어갈 것을 옳은 거.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고 세율도 모두 10%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역진성이라고 하죠. 이러한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면세입니다. 12번 볼게요. 다음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택시 운송 용역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 이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는 얘기는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쓰는 것 중에 그 중에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이게 자가 공급이죠. 세금계산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노점상의 재화 공급도 세금계산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사업자들 간의 거래죠.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채용돼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적 독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를 위해서 건물을 준대요. 이건 실질적인 공급이네요. 현물 출자. 그 다음에 거래처에 판매 장려 물품을 줘요. 물건으로 주는 거는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이건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공하는 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 제공하는 것은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14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수집용 우표는 그냥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됩니다. 시내버스 면세, 토지의 공급 면세, 소금의 공급 면세 맞네요. 문제 15번 완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인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총 얼마입니까? 구인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는 8인승 이하니까 위로 올라가면 9인승인 거는 괜찮고 뭐 배기량은 없지만 배기량은 뭐 1000cc 초과되는 차는 불공제되는 차예요. 1000cc 밑으로.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처 접대 관련 매입세액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와 유사한 지출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었어요. 유일하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누구예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공급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여기는 없어. 요거 빠졌다는 얘기죠. 나머지 상호 성명,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공급받는 자의 이 등록번호가 의도적으로 잘못 적었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빠진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거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인승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